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벌써 세 번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 발사에 대성공을 거뒀다고 북한이 주장한 지 이틀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1일 2년 만에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이 독자 제재 카드로 대북 압박에 나서자 북한은 담화를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슈엔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망원경으로 전용 열차 창밖의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궤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자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박수를 칩니다. 발사 폭음이 천지를 비운들고 화강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는 속에 강위력한 조선의 힘의 실체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미사일은 엿새 전 동해상으로 쏜 미사일과 같은 기종입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며 이번 발사가 최종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2년 만에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무기 개발을 시간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과학원의 유관 분야 일꾼들을 직접 노동당 총사로 불러서 김정은 위원장이 기념 촬영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을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개발의 완성을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한 미사일 사거리는 700km에서 1000km로 늘었고 요격을 피하는 활공 비행을 뜻하는 선의 기동 거리도 120km에서 240km로 늘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매체는 미사일 비행 궤적을 띄운 모니터 사진도 이례적으로 공개했는데 일본 방위성이 예측한 궤적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에 대해서 탐지뿐만 아니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 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NSC 긴급회의를 소집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거듭된 북한의 무력 시위에 미국은 부쩍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미 서부 해안에선 이례적으로 15분간 일부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I believe it was a 15-minute ground stop, and they did it out of an abundance of caution, and they were going to be assessing their approach moving forward.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관련 독자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핵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혐의 등으로 북한 인사 6명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운반과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인과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Thes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U.S. Designations and sanctions, they will remain in effect, and we urge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their obligations under those resolutions.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021년 이후 6건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 조치에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내고 미국이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취한다면 더욱 강력하게 반응하겠다며 무력 시위 수위를 계속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8시간여 만에 평안북도 내륙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NSC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한 날 보란 듯이 또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는 북한의 요구 사항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못 박은 걸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선 지난 5일 발사된 미사일이 극초음속이 아니라는 우리 군 발표도 영향을 미쳤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이 2019년 실전 배치한 극초음속 미사일 둥펑 17. 최대 속도는 음속의 10배로 비행 중 궤도를 바꿀 수 있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탄두부가 날렵한 글라이더 형태인 것이 특징입니다. 북한은 지난 5일 자강도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이와 비슷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저정성과 안정성이 또렷이 과시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이 극초음속이 아니라 개량된 탄도미사일로 판단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활공 비행해야 하고 이때 속도가 마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쏜 미사일은 최고 속도가 마하 6이 나온 이후 현격히 속도가 떨어졌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요격을 회피하는 측면 기동도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글라이더 형태의 둥펑 17과 달리 원뿔형 탄두부에 작은 날개만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속도가 발사 재개가 예년과는 이례적으로 상당히 짧습니다. 과거에는 14일이나 일주일 넘게 해서 발사한 게 보통인데요. 아마 우리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좀 평가절하하고 유엔 안보리 회의를 겨냥해서 발사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것 같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선포했지만 실전 배치 단계는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일 발사한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마하 10 내외.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이 지난해 7월 시험 발사에서 기록한 속도가 마하 7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 군 발표와 달리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이 2차례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탄도탄 방어 체계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쪽을 통해서만 탄도탄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남쪽이나 서쪽, 동쪽에서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들은 지난 7일 북한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하는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음속의 6배 속도로 날아가는 레일건을 실용화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계획입니다. For our scientists, for our engineers, and program managers to collaborate on emerging defense-related issues, from countering hypersonic threats to advancing space-based capabilities. 중국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엿새 전 발사 때보다 답변 분량이 2배가량 늘었습니다. 当前半岛形势处于重要敏感时期，中方一贯认为，安理会应发挥积极和建设性的作用。 중국이 물밑으로 북한의 무력 시위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정작 김정은 위원장 생일은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올해 북한 달력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인 1월 8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은 코로나 비상 방역의 형태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코로나19 방역 기조를 기존의 봉쇄 위주의 통제 방식에서 선진, 인민적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 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합니다.
통제 일변도의 방역 체계가 2년을 넘어가자 주민들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 주민들을 무작정 억누를 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동원해 여론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바닷물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산물 섭취를 하지 말라거나 이런 그 일반적인 과학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인민 경제의 그 원활한 그 작동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방역 방식의 일정한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북한이 언급한 선진적 방역이 북중 국경 개방이나 코로나19 백신 수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전향적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국경 봉쇄 등 통제 위주의 방역 정책에서 조정과 변화 등의 조치로 이어질지를 주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국과 미국을 향해 당분간 대화는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평가됩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는데요. 새해 들어 북한 전역에서 이른바 거름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주민들까지 농촌으로 보낼 거름을 생산하느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국경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눈 덮인 밭 사이로 줄지어 달려가는 빨간 트럭들. 우리는 새 벽두부터 마련한 거름을 농촌들에 실어 내보내고 있는데 요즘 북한의 도시 지역 곳곳에선 연일 농촌으로 거름을 실어 보내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0여 톤의 거름을 보낸 평양의 한 여맹위원회는 농촌 지원을 늘리기 위해 의지를 굳게 다지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투와 용동물자를 마련해서 사회주의 농촌을 더 잘 지원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은 도시에서 보낸 거름을 받아 지역 단위로 올 농사에 쓸 비료를 생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 전략을 제시하면서 혁명적인 중대 조치까지 취했는데요. 비료 생산을 늘리라는 지시가 내려가면서 북한 전역에서 거름 전투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사를 잘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늘 죄책감을 안고 사는 우리들입니다. 양강도의 경우 거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장마당 출입도 제한되고 있다고 북한 내부 소식통이 전했는데요. 북한 매체에선 난방 보조용으로 사용되는 니탄을 밭에 뿌리면 지력이 좋아진다고 선전합니다. 온천욕에 주로 쓰이는 진흙 성분의 감탕도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질소, 링, 카리를 비롯한 다른 원소와 칼슘, 마그네슘, 여러 가지 미락 원소가 많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이 감탕을 파내는데 영향을 집중하고 있고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거름 생산에 내몰리는 북한 주민들. 강추위 속에서 벌어지는 거름 전투는 코로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비료까지 부족한 내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퇴직을 해도 친정집처럼 정겹게 드나드는 공장 합숙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던 김정숙 평양 제사 공장인데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가족애가 넘쳐난다고 북한 매체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도 과연 오를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는 북한 여성 근로자들. 북한을 대표하는 방직 공장의 근로자 합숙소 모습인데요. 널찍한 방에 화장대와 침대까지 비교적 좋은 시설을 갖춘 이곳.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다녀간 이후 북한 매체에 선전용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는 306호실입니다. 선수 방한운동을 가늠해 보시고 그릇 가지들이 부족점도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일꾼들은 생산에 앞서 노동자들이 생활상 애로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씀.
최근 노동신문은 이 공장 합숙소를 노동자 궁전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기사 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공장은 미혼 여성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틈틈이 취미 생활을 함께 즐기거나 음식을 해 먹으면서 가족같이 지낸다는 공장 근로자들. 이번 양육설에도 여기 열의실습장에서 우리들끼리 떡국이랑 해 먹으면서 얼마나 재미나게 보낸지 모릅니다. 심지어 퇴직한 근로자들도 친정집 들르듯 합숙소를 다시 찾는다고 하는데요. 북한 매체는 이 공장 합숙소를 청춘 시절의 꿈과 이상을 꽃피우는 곳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장의 업무 환경은 어떨까요? 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인민들이 먼저 찾는 철마 공장 제품이 대기하자. 이 하나의 일념이 지금 어원 작업장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실 한 타래라도 더 짜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기 때문인데요. 올해 기능공 경기에서 앞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알수 관리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세대를 단속하기 위해 청년교양보장법까지 시행하고 있는 북한. 북한 매체가 선전한 공장 합숙소는 청년 세대의 업무 성과뿐 아니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요즘 북한은이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이 양육 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북한 매체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이 부쩍 늘었습니다. 자녀의 키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지어 표준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내용까지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국가 차원의 양육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책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타가소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면 돈을 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제난 속 북한 육아 정책의 한계를 클로즈업 북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아원에 해당하는 평양 육아원. 2~3살 어린 아이들의 장난감 놀이가 한창이다. 단순한 놀이 시간 같지만 육아원은 아이들 특성 하나하나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설명한다. 차곡차곡 아파트를 쌓아가는 그 모습처럼 성격도 침착한 유향이. 장난이 세차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며 다른 아이들의 너른놀이에 곧잘 끼어든다는 창국이.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면 그에 맞는 지능 개발을 시킨다는 게 육아원 원장의 이야기다. 우리 육아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지능을 개발시키는데 큰 힘을 놓고 보육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양육 방식에 따른 지능 개발이 아이들이 품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는 물론 바둑 잘하고 주산으로 족족 계산도 잘하는 재간둥이들로 자라는 평양 육아원의 원아들입니다.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의 재능 경연 대회도 눈길을 끈다. 지금 이 어린이는 주산용 생활을 이용해서 6자릿수 더하기 돌기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31만 3,086입니다. 이 어린이는 가기한 금을 통해 전달되는 수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를 셋입니다. 이 어린이는 지금 양옆에 생겨나는 두 수 가운데서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2와 7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은 아직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지만 탁월한 계산 실력을 선보이는 아이들. 북한 매체는 이런 아이들의 실력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시행된 12년제 의무 교육의 성과라고 선전한다. 12년제 실시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12년제 실시한 다음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지능 상태가 높고 창조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2012년 기존 11년제 교육제도를 12년제로 개편하면서 미취학 아동 교육 내용과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유치원 교육을 이제 개편하면서 과거에 이제 9개 과목으로 되어 있던 교육을 이제 5개로 통합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그 안에서 뭐 수리 교육을 한다던가 인지 교육을 한다던가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이제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놀이 교육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외부 세계의 교육 과정하고 좀 유사해지는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6월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통해 어린이 양육 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정비서동지께서는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으며 힘겨울수록 어린이들에게 정성을 더 쏟아붓고 가장 먼저 아동 성장 발육에 필요한 유제품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선포한 북한. 최근 북한 매체는 자녀의 키를 키우는데 부모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연령별 섭취해야 할 식품들을 안내하면서 어머니의 식습관까지 연결시킨다. 젖먹이 시기에는 그 아기들이 어머니 젖을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용량이자 아기의 용량입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빼놓지 말고 시키라고 당부한다. 명심합시다. 부모의 역할에 따라 자식의 키가 결정된다는 것을. 또 바르지 못한 생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세를 지적하기도 한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따라하려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나쁜 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오락을 시작해서 1시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의 손에 책을 쥐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녀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한 훈육 방식도 전달하고 있다. 욕하면서 바로 잡아주면 아이가 자신심을 잃게 되며 나중에는 무능력한 존재로 되고 맙니다.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자녀 교육에 이르기까지 북한 방송 매체가 이런 부분까지 언급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태어나서부터 타가소 생활을 하는 사회주의적 보육을 양육 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경제난에 대한 북한의 고민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가 이제 양육을 책임졌던 것들의 부담이 커지니까 결국 이제 가정의 그 책임을 이제 전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의 내용까지도 이제 가정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보를 주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큼 어찌 보면 양육기관이 과거와만큼의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책임을 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실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한 탈북민은 타가소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모두 학부모가 돈을 내야 한다고 증언한다. 유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다 학부모들이 돈을 내요. 유치원에다. 그 유치원이 돌아가게끔 하게 학부형들이 돈을 다 내거든요. 그로 인해서 유치원이 운영되거든요. 대신 유치원에 급식은 안 해요. 급식은 다 자기 도시락을 다 사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겉으로는 국가 차원의 양육을 부각하고 있다. 조선중앙TV가 새해맞이 특집 방송으로 방영한 프로그램. 각자의 꿈을 키워나가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내용이다. 어려운 학교 공부도 척척 해내며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 세계적인 탁구 선수가 되려는 어린이와 꿈이 너무 많아 고민이라는 어린이까지. 책을 읽을 때마다 육사학자도 되고 싶고 의사도 되고 싶고 내 꿈은 왜 점점 늘어만 갈까요? 이 방송은 국가가 아이들의 꿈을 잘 키워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다. 희망찬 새해에
자기의 꿈을 담은 새로운 그림을 그립시다. 꿈을 꽃피워서 우리의 미래를 더 밝게 합시다. 그럼에도 부모와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북한 내 경향은 뚜렷해지고 있다. 좋은 교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손가락으로 숫자 세기를 하고 있는 여자 어린이. 소희가 아니고 셋이에요. 셋. 엄마는 자녀에게 바른 숫자 표현법을 가르친다. 그런데 방송에선 갑자기 부모에게 사투리를 쓰지 말라고 강조한다. 아이들과 말할 때 사투리를 쓰지 말고 표준어를 써야 합니다. 과거 제도권 교육에서 실시되던 표준어 교육도 가정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다. 저희 때는 이제 말씀하시듯이 교사분들이 다 표준어를 쓰거든요. 교사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서 배웠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어를 그래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대학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돈으로 대학 졸업증을 사고 하면서 이게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북한 매체가 표준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주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수의 주민들은 양육 환경 개선보다는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게 북한의 현실이다. 평양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큰 만큼 결국 북한 어린이들의 양육 환경도 차이가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은 이제 국가 경제가 정상화되고 어느 정도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국가가 이제 전폭적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맞게끔 지역의 상황에 맞게끔 이제 차등적인 지원을 해서 이제 격차를 줄여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또 게다가 이제 계속 어떤 양육이나 교육의 책임이 개별 가정에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로 보이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자녀의 키 크기부터 언어 교육까지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북한. 그러나 국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양육 환경 개선은 결국 부모의 어깨만 무겁게 할 가능성이 크다. 네, 휴전선을 넘어 귀순했던 탈북민이 최근 다시 월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탈북민 정착을 위해서 우리 사회에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을 돕기 위해 패션 사업에 뛰어든 탈북 청년도 있다고 합니다. 최훈 리포터가 만나고 오셨다고요? 네, 2010년에 탈북한 강지현 씨인데요. 탈북민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담은 그림들을 티셔츠에 부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뭐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고요? 네,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탈북민들의 사연이 담긴 그림에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를 접목시킨 것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부 탈북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강지현 씨의 패션 창업 도전기 화면과 함께 만나보시죠.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있는 서울 테헤란로 주변. 빌딩 숲의 한 건물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패턴을 할 때 느끼는 게 색깔을 조금 확실히 더 많이 넣어야겠어. 지난해 8월부터 패션 사업을 시작한 탈북민 강지연 대표와 직원들입니다. 탈북민들의 사연을 담은 티셔츠를 제작하고 있었는데요. 탈북민의 이야기를 저희가 인터뷰를 해서 그 내용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옷에 좀 넣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옷마다 이제 패턴이 좀 다른데요. 여기 이제 그 분의 이야기를 담은 패턴을 넣어서 만든 옷이에요. 어렸을 때 백두산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외국인을 만나면서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지연 씨. 그 이후 한국 드라마를 접하면서 자유로운 옷차림을 동경하게 됐습니다.
청바지 자체는 입지 못하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을 수는 없고 후드티도 좀 못 입어요. 근데 좀 북한에서는 좀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남한에서는 밖에 나갈 때 좀 꾸며 입고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나갈 때 꾸며 입는다기보다는 이제 집에 있을 때 청바지를 입거나 뭐 짧게 입거나 이제 뭐 후드티나 뭐 크롭티를 입고 이제 집에서 이제 못 내는 거죠. 지연 씨는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 21살이던 2010년 홀로 한국에 왔는데요. 한국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같은 처지의 탈북민들을 보며 그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 탈북민들 중에는 이제 그 단순 노무직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해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티셔츠에 그려진 그림은 강지연 대표의 사연이 담긴 그림인데요. 강지연 대표는 이런 그림들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 NFT,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접목해서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NFT는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컨텐츠에 고유한 번호를 매겨 저작권을 형성하는 새로운 기술인데요. 지연 씨는 그림 형태의 NFT에 탈북민들의 사연을 담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가 이소원 씨와 소혜금 연주자인 박성진 씨 등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NFT 기술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NFT에 대한 개념이 바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게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도 판매가 되긴 되었어요. 근데 많이 된 건 아니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프로농구 NBA도 NFT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배우 강동원 씨도 자신의 영상을 NFT로 제작해 판매 수익금을 기부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연 씨의 업체도 수익금을 전부 탈북민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지만 생소한 기술을 이용하다 보니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품의 의미를 좀 더 이제 의미 있게 전달하면서도 멋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제 드라마 같은 예,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많이 느껴졌고요. 예. 참 열정적이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은 초보 사업가 강지연 대표. 하지만 계속해서 패션을 이용해서 탈북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연 씨는 원래 옷에다가 QR코드를 부착해 탈북민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찍으면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 스토리가 이 디자인이 그 사람 스토리를 베이스로 만들어졌구나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 지난해엔 탈북민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는 해외에 옷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SS 할 때는 얇은 원단을 활용해서 상품 개발을 좀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원단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떨 것 같아요? 이거보다 좀 약간 그 덜 조밀조밀하면서 약간 딱딱한 느낌으로 그러면 좀 그 통풍이 잘 되는 린넨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지만 처음 도전하는 사업이 쉬울 리는 없겠죠. 창업 컨설팅까지 받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내가 생각한 어떤 컨셉과 거기에 맞는 브랜드를 끝까지 견지해가면서 어떻게든 탈북민들이 편견 없이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지연 씨의 목표라고 합니다. 탈북민 창업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이 조금 되고요. 또 경제적으로 다른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선순환이 되잖아요. 구조가 그러다 보면은 조금 이미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션 창업으로 시작해 NFT라는 새로운 영역에까지 진출한 강지연 씨. 대한민국의 당당한 청년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녀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남북의 썰 시즌2가 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남북의 썰 시즌2에선 노동당 39호실 출신 탈북민인 김일국 씨가 고정 출연해서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노동당 39호실은 어떤 곳인지 첫 회 주요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남북의 썰 시즌2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김일국 씨가 함께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노동당 39호실 출신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 39호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조직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경제를 크게 보면은 내각 경제와 특수 경제로 나뉘어집니다. 39호실은 북한의 대외 무역을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조직들이 있습니까? 대성천국, 운하천국, 네. 뭐 유경천국, 대흥천국, 대경천국 뭐 10개가 넘습니다. 회사들의 숫자는 북한 내에서 몇천 개 이릅니다. 어떤 물품들을 교역을 합니까? 수출은 북한 내에서 생산한 농토산물들, 광물 자원, 수입은 명품들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수입이 됩니다. 국경을 뭐 2년 넘게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데 부유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올해 올라오는 영상을 보니까 2년 전, 3년 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북한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나요? 유럽에선 제재가 걸려 있다 하는 경우는 현지인을 포섭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계좌로 중국으로 이제 송금을 합니다. 이제 인출을 해서 중국에 있는 내 계좌로 만약 넣게 된다면 거기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은 이제 아직은 찾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북한이 뭐 연말에 또 자력갱생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노동당 39호실의 역할도 좀 이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39호실이 진행하는 대무역은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중앙TV가 최근 그림자 무용 공연을 방송했는데요. 마지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남북의 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